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한철호라고 합니다. 그 농생명 소재, 그 다음에 이 발표 다른 분들 하시는 거 보면 농생명 자원이라는 얘기도 있고 이제 여러 용어들이 나와서 그걸 제가 이제 한번 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농생명 소재라 하면 그 식물, 동물, 미생물, 곤충과 같은 이러한 농생명 자원으로부터 얻어지는 그 천연 또는 바이오 소재 그 자체일 수도 있고, 여기에 이제 생명공학 기술, 뭐 바이오 기술이 되겠죠. 그런 것들이 이제 융복합되어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 소재나 아니면 농생명 산업에 가능한 그런 이제 소재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농생명 바이오 산업은 그 KT에서 그 바이오 산업에 대해서 정의를 해놓은 거를 좀 이렇게 빌려서 정의를 좀 해보면, 결국 바이오 기술을 바탕으로 농생명 소재의 기능 뿐만 아니라 아까 모두에 말씀하셨지만 그러한 정보까지도 활용해서 유형물질을 상업적으로 생산하는 기술 및 지식 기반 고부가치 산업군이라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현재 그 세계적으로 대두되는 많은 문제들을 이제 해결하는 방안의 하나로서 그 석유화학 기반의 소재를 생명 자원 기반의 소재로 이제 대체하는 그런 어떤 트렌드가 있는데, 이 부분에서 농생명 바이오 산업이 크게 기여를 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OECD에 보면은 그 바이오로지컬 리소스 그 생물 자원에 대해서 이제 언급해 놓은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생물 자원이라는 것이 보면 대부분 농생명 자원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생물 자원의 중요한 부분이 농생명 자원이고, 결국 그거를 활용할 수 있는 농생명 바이오 산업은 세계적으로 이제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던 이러한 미생물, 식물, 동물, 곤충과 같은 그 농생명 자원으로부터 저희가 이제 소재를 얻고, 이러한 소재와 자원을 활용해서 보시는 뭐 다양한 그 응용 산업들을 저희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다 농생명 바이오 산업에 예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러한 그 농생명 바이오 산업은 결국은 생명공학 기술이 여기에 이제 접목이 되기 때문에 이 생명공학 기술과 같이 이제 맞물려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생명공학 기술이라는 것은 가장 최상위의 이제 계획인 과학기술 기본계획, 그리고 이제 상위 계획인 생명공학 육성 기본계획을 이제 바탕으로 해서, 여기 이제 농식품부나 농진청 같은 경우에는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종합계획에 의해서 이제 육성책이 마련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종합계획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2015년에서 19년까지 2차의 이제 단계에 있고요. 여기에 보면은 이제 비전이 그 과학기술 기반의 농업혁신을 통한 미래성장 산업화로 되어 있고, 목표가 농림업 부가가치액 33조 원 달성, 기술 수준 세고 최고국 대비 뭐 몇 %, 그 다음에 뭐 농림식품 벤처 비중을 높이겠다, 이런 것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 농생명 바이오 산업이라는 게 잘 육성되고, 여기에 이제 기여가 상당히 이제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책에 관한 부분은 아마 세 번째 마지막인가요? 박치영 사무관께서 더 아마 얘기를 해주실 것 같고요. 이렇게 이제 농생명 바이오 산업의 그 중요성을 저희가 이야기할 때 여기 보시는 이런 밸류체인을 저희가 이제 고려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인삼의 예를 들었는데, 인삼이라는 거는 결국은 이제 농생명 자원이죠. 이 자원으로부터 여러 이제 그 바이오 기술들이 접목됨으로써 최종 뭐 기능성 식품이나 의약품 소재까지 갔을 때는 부가가치가 한 1000배 정도까지 이제 높아질 수 있다라는 보고가 있는데, 인삼뿐만 아니라 이제 다양한 그 농생명 자원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자원들이 얼마나 이제 개발이 되느냐에 따라서 그 소재마다 자원마다 부가가치 정도는 아마 다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떻게 이렇게 부가가치화 할 것인가가 농생명 바이오 산업에서 중요한 아마 이슈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내용을 잠시 좀 정리를 해보면, 보시는 이런 이제 그 식물, 곤충, 뭐 동물, 미생물과 같은 농생명 자원으로부터 우리가 이제 농생명 소재를 얻고, 농생명 자원과 소재를 활용한 다양한 응용 산업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농생명 소재나 이런 응용 산업에 활용하는 기술이 결국 이제 바이오 기술이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응용 산업의 산물들이
다시 농생명 자원을 생산하는데 뭐 농약이나 비료 또는 뭐 사료 첨가제, 기능성 사료 등등으로 활용될 수가 있고, 마찬가지로 이제 농생명 소재도 활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농생명 자원, 소재 이 관련된 산업을 따로 떼어서 생각할 수 없고,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이 바이오 기술도 저희가 따로 떼어서 생각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어우러져서 농생명 바이오 산업을 유지하고 그리고 함께 발전시켜야 될 그런 분야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2017년이었죠. 이제 제3차 생명공학 육성 기본계획이 이제 발표가 되면서 이때 과학기술 기반의 바이오 경제 혁신 전략이라는 게 마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3차 생명공학 육성 기본계획 하에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각 그 주요국들이 그 자국의 산업, 바이오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이런 전략들을 마련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지금 이 녹색으로 표시된 게 그 반도체, 자동차, 그 다음에 화학산업, 이러한 세 가지 산업의 경제 규모를 합쳐놓은 곳이고, 이 파란 선이 이제 바이오 산업인데, 세계적으로 보시면 이제 지금 이 시점이 바이오 산업이 이 세계 주요 산업의 전체 경제 규모를 이제 이렇게 앞설 그런 시기에 있어요. 그리고 이 3차 결국은 생명공학 육성 기본 계획이 이제 시행되는 지금 이후에는 결국은 이 바이오 산업이 세계 경제 주요 산업으로 이제 부상할 것이다, 이런 예상이고요. 이런 이유 때문에 이제 각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제 생명공학 육성을 어떻게 해야겠다, 바이오 경제를 어떻게 해야겠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나열되는 산업들이 보면 레드바이오, 그린바이오, 화이트바이오 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농생명 자원이나 소재는 사실은 그린바이오라는 한 영역을 확실히 차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레드바이오의 신약 부분이나 화이트바이오의 바이오 에너지나 바이오 화학 등에도 이 농생명 자원이나 소재가 활용될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생명 자원을 활용하는 그런 산업들은 꼭 그린바이오에 국한된 게 아니라 여러 그 다른 그런 바이오 산업에도 충분히 그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얼마나 이게 이제 농생명 자원이 중요하고 활용되어야 될지를 우리 스스로도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그런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이제 농생명 바이오 산업의 동향을 좀 말씀을 드리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계적으로 결국은 친환경의 지속 가능한 산업을 이제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보시는 그 석유화학 그 기반의 소재들이 그 생명자원 소재로 이제 이렇게 바뀌고 있죠. 그러기 때문에 세계적으로도 보면은 이러한 그 생명자원 소재가 차지하는 그러한 부분이 이제 점점 높아질 거라는 이제 전망을 하고 있고요. 2025년에는 전체 소재 시장의 한 40%를 점유할 거로 이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그 생명자원이 크고 생명자원의 중요한 부분을 이루고 있는 농생명자원도 점점 이제 그 활용도가 높아질 거라고 기대를 하는 거고요. 세계적으로 이 농생명 소재가 활용되고 있는 부분을 보면은 기능성 식품이 제일 그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화장품 뭐 이렇죠. 그리고 나머지 것들이 이제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까 제일 크게 차지하고 있다는 그 기능성 식품 쪽을 좀 보면은 사실 이런 통계 자료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이제 몇 가지 드리고 싶은 그런 시사점을 보일 수 있는 통계만 몇 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세계 건강기능식품은 보시는 것처럼 2015년에 121조 원에서 뭐 2020년에 한 155조 원까지 약 뭐 연평균 한 6% 이상의 성장을 이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세계에서 가장 큰 그 건강기능식품 시장은 역시 미국입니다. 그 전체 시장의 약 한 34%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 성장률도 매년 한 6%고요. 저는 이제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 성장률이 큰 그런 나라들이 있어요. 약 9%의 동유럽, 러시아, 역시 중국, 뭐 기타 아시아나 라틴 아메리카 이런 나라들, 아프리카나 중동 이런 나라들은 우리가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뒤에 좀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이제 그 건강기능식품 시장 규모를 보면은 2017년에 2조 원이 넘어갔습니다. 그 수입
이런 거 다 포함하면은 약 2조 8천억, 거의 3조 원에 육박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고요. 여기서 이제 저는 이제 요 무역 수지가 마이너스 한 4,600억 원, 요를 좀 관심 있게 보고 싶은데요. 결국은 우리나라가 이렇게 이제 시장 규모는 약 3조 원 가까이 커졌지만 우리가 이거를 수출하는 것과 수입하는 걸 보면 수입이 약 5천억 원 정도 더 많다는 거죠. 결국은 농생명 이 산업이, 바이오 산업이 크려면은 내수 시장으로는 이제 한계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세계적으로 그 커가는 그러한 시장을 겨냥해서 우리가 개발한 그런 소재들을 수출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이제 방향에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의 그 건강기능식품 그 개별 인정한 그런 실태를 보면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게 연평균 뭐 한 28, 36% 막 이렇게 증가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015년에 가면 이제 뚝 떨어지고 16년에 마이너스 가고 이제 지금 이제 좀 회복하는 이런 이제 상황이 되고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뭐 잘 아시다시피 그 당시에 백소 사건이라는 게 있었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 기능성 원료 인정 심사가 이제 기준이 강화되면서 약간 좀 주춤하던 그런 상황이었고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뭐 기업이나 그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들이 이제 많이 있었고, 식약처에서 이거를 반영해서 건강기능식품 원료 활성화 방안 시행에 관해서 작년에 이제 이렇게 발표를 해서 뭔가 좀 이제 이 제도를 완화하거나 아니면 개선하는 쪽으로 이제 하면서 다시 좀 이쪽이 활성화되는 그런 측면이 좀 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신규 기능성에 대해서도 좀 더 이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새로운 기능성의 그런 건강기능식품 원료를 더 발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서 이제 시장이 또 산업이 또 좀 클 수 있는 그런 또 기회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동생명 자원을 가지고 이제 약을 만든다고 하면 되게 이제 천연물 의약품이 될 텐데요. 이거를 좀 말씀드리면 우리나라는 이제 2000년도에 천연물 신약 연구개발 촉진법이라는 거를 이제 만들어서 시행을 하면서 그동안 8개의 이제 천연물 신약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이제 그 매출액이 그 국내에서 만든 다른 그 신약에 비해서 매출액도 컸어요. 한 연간 2천억 원 이상의 그런 시장을 이제 유지를 했었는데 2015년, 6년 요때 이제 그 감사원의 천연물 신약 감사도 있으면서 이 제도가 이제 없어졌죠, 현재. 그래서 그렇게 없어지게 된 얘는 이유는 그 국내에서의 개발한 이 천연물 신약이 세계 시장으로 이제 나가지 못한 거에 대한 얘기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이유로 제도 자체가 이제 없어지고 뭐 이러면서 좀 뭐라고 그래야, 천연물 신약 쪽에 침체라고 할 수 있을 뭐 그런 시기를 맞았는데, 그러면서 그러면 대안이 뭐냐라는 거를 이제 얘기를 했고, 과기부에서는 그 작년 4월에 천연물 혁신성장 전략이라는 걸 발표하면서 결국 내수용이 아니라 세계 시장에 내보낼 수 있는 그런 이제 소재를 개발하는 게 중요하고 거기에 이제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보시면은 뭐 궁극적으로는 적어도 10개의 세계 시장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제품을 개발하자라는 이제 취지로 현재 이제 일부 연구비가 투입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러한 천연물 의약품의 이제 동향을 보면 세계 시장이 보시는 것처럼 약 2018년도에 170조 원 정도, 아까 이제 건강기능식품이 한 150조 원 되니까 그 정도 수준이에요. 그리고 성장률도 보면은 아까보다는 이제 약 2배 정도의 그 성장률을 보이고 있고요. 국내도 보면은 약 20%에 가까운 성장률로 계속 크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아까 말씀드린 주요한 농생명 자원인 식물, 동물, 미생물 유래의 그러한 그 천연물 의약품들이 개발이 되고 있고, 거기에 이제 관심 있게 참여하고 있는 기업들을 보면 해외 기업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그 뭐 GSK나 뭐 존슨앤존슨, 머크, 파이자 뭐 이렇게 굴지의 기업들이 다 관심을 갖고 있고, 우리나라도 보면은 다 비슷한 그러한 기업들이 관심을 가지고 여전히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전망은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럼 어떻게 이제 이런 자원들을 활용해서 산업화할 것인가, 이제 이런 게 이제 과제로 남겠죠. 지금부터 이제 제가 좀 말씀을 더 이제 좀
드리고 싶은 그런 부분인데, 그러면 이러한 농생명 바이오 산업을 이제 육성하기 위한 방안은 뭘까? 앞에서 이제 동향을 말씀드린 거를 토대로 보면 결국 세계 시장과 국내 시장은 계속 커지고 있는데, 그럼 어떻게 이제 우리는 대비를 하고 또 육성을 할 것인가,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꼽아보면 인허가 규제 해소가 상당히 클 것 같아요. 그런 예로 아까 천연물 신약을 예로 들었었죠. 그래서 천연물 신약이 제도가 있었을 때 8개의 신약이 개발되고 국내에서 이제 매출도 한 2천억 원 이상 이렇게 됐었지만, 지금은 이제 개발이 좀 이렇게 뭐라 그러나 좀 부진한 그런 이제 상황을 맞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천연물 신약이 굳이 세계 시장으로 나가지 않고 국내 시장에 그 정도의 그 수준으로 인허가를 해주는 제도도 있고, 세계 시장으로 갈 거는 또 그렇게 좀 그 상위 단계에서 관리를 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기능식품 같은 경우에도 아까 그 백소 사건을 통해서 보셨지만, 그 식약처의 그 인허가를 어떻게 이제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이제 시장이 활기를 얼마나 가질 거냐 이런 게 이제 결정되기 때문에, 그런 이제 그 규제 문제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LMO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에 사실은 생명공학 기술, 바이오 기술이 그 많이 투자된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국내에서 이게 활용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 연구 성과를 얘기할 때 많이 이렇게 그 투자 대비 그 산업화 성과를 내지 못하는 그런 이유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어느 수준에서 규제가 이렇게 풀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산업을 육성하는 데는 매우 중요하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계 시장 진출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결국 국내 시장이라는 건 이제 우리 인구나 뭐 이런 규모로 보면 한계가 있으니까, 그런 성장세가 큰 그런 나라들의 시장을 잘 분석해서 기술은 우리가 좋으니까 그런 나라에 갈 수 있는 그런 제품을 개발해서 진출하도록 하는 게 아마 그 큰 파급 효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싶고요. 이제 제가 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농생명 자원, 그 다음에 농생명 소재, 농생명 바이오 산업이 동떨어진 게 아니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고, 이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같이 성장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거를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게, 기존에 이제 농식품부의 많은 과제들이 소재 개발 과제들이 나와요. 근데 그게 결국은 뭐 기대효과나 뭐 이런 걸 쭉 보면은 우리나라의 그 농업 생산자들, 농민들에게도 뭔가 파급 효과가 있을 것처럼 생각하지만 실제 그런 사례가 많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모델들이 많이 좀 개발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뭐 이런 일을 하려면 결국 투자가 있어야 되는데, 정부와 민간이 어떻게 나눠서 투자할 건가에 대한 그런 고민들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주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건강기능식품을 이제 개발하는 과정을 좀 보면, 그 처음에 이제 표적을 발굴하는 거에서부터 최종 임상을 하는 데까지 뭐 기초, 중개, 산업화 연구가 이어지고, 이 각 연구 단계에서 생성된 그러한 자료들은, 결과들은 결국은 그 식약처의 인허가에 필요한, 여기 보시는 이런 내용들을 다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런 연구를 하지 않을 수 없고, 이런 연구를 통해서 나온 자료들이 결국은 인허가 자료들로 다 활용이 되고요. 천연물 의약품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조금 용어야 다르게 쓸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 이제 비슷한 상황이고, 나라마다 조금 기준은 다를 수 있지만 대개 이러한 연구 결과의 자료들이 결국은 다 활용이 돼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그 아까 천연물 신약이나 건강기능식품 같은 거를 보면은 그 어디에 좋은지에 대한 연구에 집중이 돼 있었어요. 예를 들면 인삼이 뭐 면역 강화에 좋다, 이제 이런 식이죠. 거기에 구체적으로 어떤 성분이 이제 기전이죠. 왜 좋은지에 대한 그런 연구는 깊이 있게 되지를 못했어요. 항상 어디에 좋다가 이제 집중이 됐었고, 그게 사실은 우리나라 천연물 신약이 그 미국 같은 그런 시장에 나가지 못하는 사실 주요 원인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농생명 소재에 대한 정보를 이제 뭐 4차 산업혁명 시대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니까, 이러한 이제 무엇을 어디에 왜 좋은지에 대한 정보를 계속 이제 축적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러한 것들은 이제 소비자에게 전달되었을 때 구매력을 높일 수 있는 아마 그런 게 되지 않을까 싶고요. 개발하는 사람들에게는 당연히 이런 것들이 인허가에 관련된 자료들이죠. 그러니까 인허가에 활용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생산자들은 이런 기준이 있으면 생산할 때 기준이 있죠. 예를 들면 전에 좀 아마 무리가 있긴 했었지만 항암 배추 같이 뭐 거기 있는 어떤
뭐 글루코시놀레이트나 이런 성분들이 강화된 그러한 뭐 배추를 나는 생산을 했기 때문에 그거를 강조해서 판매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농생명 자원 자체도 부가가치를 더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농생명 소재에 대한 정보들이 잘 구축될 수 있는 그런 연구들이 진행이 되면 여러 부분에서 활용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고요. 결국 여기에 생산자는 농생명 자원에 대응할 것이고 개발자는 아마 응용산업에 해당할 것 같아요. 그리고 농생명 소재를 이제 만들어내는 거는 되게 이제 연구자들의 역할일 텐데 이런 여러 부분에 있어서 서로 협력이 될 수 있는 그런 식의 사업들이 진행되면 어떨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대표적인 예가 이제 이 미국 하인즈사의 뭐 토마토 케찹도 잘 알려진 곳이죠. 여기는 이 케찹을 만드는 그 토마토가 자기네가 자체로 개발한 품종을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토마토 케찹하면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맛도 있고 여러 가지도 있고 가공할 때 보면 이 유동성인가 이런 흐름이 어때야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한 자기네 품종을 가지고 거기서부터 품종도 개발했죠. 그 다음에 그 품종을 심어서 자원을 생산하죠. 그걸 가공해서 판매하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그 전 분야가 다 어우러져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건 이제 저희가 그런 생각에서 한번 했던 연구 예를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구체적인 사례는 다음에 발표하실 차재영 대표님께서 아마 좋은 사례를 또 얘기해 주실 텐데 저희는 그냥 연구 예로 잠깐 말씀드리면 그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그 이렇게 육종과 관련해서 핵심 집단이라는 것을 구축해 놓은 그런 작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 집단이라고 하면 이제 육종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보시는 것처럼 그 유전적인 그 다양성을 대부분 포함하는 그러한 이제 자원들이 될 텐데 보시면 이제 콩은 한 840개 정도의 이제 핵심 집단을 구성하고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으면 이것들의 그 표준 유전체가 아마 되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그 각각의 그 핵심 집단을 구축한 것들의 유전자 정보들이 다 이제 구축이 되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되어 있는 이 핵심 집단을 어떻게 이제 우리가 활용할 건가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았고요. 그래서 콩의 핵심 집단이 이제 400개 정도로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 거를 연구를 시작을 했었는데 여기서 저희가 어떤 물질이 이제 유효 물질인지, 그러니까 기능성 대사체인지, 그리고 그 활성은 무엇이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저희가 그 연구를 하고 그것과 이제 유전자와 연관을 좀 지어보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핵심 집단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이제 각각의 추출물을 다 만들어서 그거의 대사체, 그러니까 물질이죠. 물질에 대한 정보를 다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각각의 추출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활성을 다 이제 측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물질과 활성과의 상관관계를 저희가 이제 분석을 해서 어떤 물질이 어떤 활성과 대응된다는 것을 밝히고요. 그 다음에 이거에 유전자원이 다 있으니까 그러한 활성 물질과 유전자원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함으로써 그 활성 물질을 만드는 유전자가 무엇인가를 이제 규명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여기 각각이 이제 하나의 활성이고요. 이쪽이 이제 그 각각의 물질과 대응하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된 물질들이 그 활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물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물질들을 밝혀내고 그 다음에 그 물질이 어떤 그 아까 핵심 집단 안에 콩에 이제 많이 있는지를 이렇게 분석을 하게 되면 여기에 보시는 이제 A63이라는 그 콩에 그 물질의 함량이 다른 콩보다 이제 많이 들어있다 해서 이 A63이라는 콩을 저희가 이제 선발을 하게 되고요. 거기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물질을 이제 분리를 하게 되죠. 분리해서 이제 구조도 분석하고 뭐 이렇게 하게 되고 그 물질을 만드는 유전자가 그 콩에 어디에 있는지 이게 이제 그 유전자의 그 영역인데 그 영역을 이제 찾아서 이 부분이 그 물질을 만드는데 이제 관여한다 이런 정보를 얻게 되는 거죠. 그럼 이런 정보를 얻으면 결국은 나중에 콩을 그 품종을 그 이렇게 만들 때 이 유전자가 이제 마커가 돼서 육종할 때 이제 사용될 수가 있죠. 그래서 보면은 이제 그 아까 A63이라는 콩이 식물체가 다른 콩에 비해서 아마 크고 그래서 착격절이가 높아서 기계로 수확할 때 유리하답니다. 그리고 수량은 이제 원흙 대비로 이제 73%고 청작콩 대비해서는 이제 123%라고 얘기를 하니까 만약에 이제
수량을 더 높이고 싶으면 수량이 더 높은 콩과 이 콩을 뭐 같이 육종을 함으로써 뭐 기능도 좋고 뭐 수량도 좋고 뭐 이런 식의 콩을 아마 만들어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만들어진 거는 결국은 이제 건강기능식품으로 저희가 이제 활용할 수도 있고 기능성 화장품 원료로도 활용할 수가 있을 텐데, 이렇게 보면은 결국은 그 기능이라는 거를 가지고 우리가 소재도 만들고 산업적으로도 풀지만 앞에 이 농업과도 얼마든지 연결을 지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그런 예로 한번 연구를 해본 건데, 이런 식으로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하면 농민과 이렇게 연결이 되는 그러한 그 소재 연구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식의 좀 생각들을 많이 했으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 그 끝으로 이제 그 투자와 관련해서 간단히 좀 하나 말씀을 드리면, 뭐 얀센이, 파이자니, 노바티스니 이런 회사들은 뭐 아시다시피 세계 불제 글로벌 빅파마들이죠. 이런 회사들은 1년에 매출액이 한 50조 원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자체로 R&D 투자하는 게 한 20% 정도를 하니까 한 7에서 10조 원 정도의 연간 연구비를 투자해요. 우리나라 R&D 예산이 20조 원이고 그 중에 바이오 뭐 그 중에 또 한 10% 이렇게 따지면은 규모가 상상이 안 되죠, 사실은. 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자체로 이렇게 다 투자를 하고 하지만 우리나라는 제약회사 같은 경우에 뭐 매출이 커야 1조에서 5천억 원 사이니까 이렇게 투자를 할 수가 없죠. 그러면 그런 근간이 되는 투자는 그럼 어디서 할 것이냐,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런 회사들은 각 기업이 자기네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국가적으로 파이프라인을 확보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이런 회사들은 사실은 뭐 자체 개발하는 것도 있지만 아웃소싱을 또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비인상 연구의 질적 우수성이 확보된 연구들이 있으면 이런 기업들과 얼마든지 딜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쪽에 아마 투자가 좀 많이 이루어지면 사실은 이런 의학과 관련된 건 상당히 그 부가가치가 높은 부분이니까 한번 투자할 때 이런 것도 한번 고려해보면 어떨까 싶어서 하나의 예로 그냥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 예, 그래서 뭐 요약을 하면 하여튼 농생명 소재와 농생명 바이오 산업이라는 게 이런 지속 가능하고 친환경한 그런 산업을 고려했을 때 이 소재는 계속 성장해 갈 그런 부분이라는 거를 이제 한번 저희가 생각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바이오 산업이라는 게 세계 시장도 그렇고 우리나라 시장도 계속 커가는데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세계 시장을 겨냥한 그런 연구가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육성과 관련해서는 역시 제도 부분, 그 다음에 동반 성장 이런 거를 좀 한번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 지금까지 하여간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나중에 토의할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